아니 생활인이고 살다 보면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그게 노출된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왜 뭐라고 합니까? 라는 쪽 이렇게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평가를 좀 하신 분이 있네요. 들어보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네. 뭐 골프도 안 치고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고 네. 딴 게 없어. 이벤트가 없는 사람이 고민 끝에 도서관에 간다. 책 읽고 재즈 듣고 제로콜라 먹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로콜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좀 새로운 젊은 세대한테는 더 먹히는 게 아닐까. 김 변호사? 네. 젊은 세대는 오히려 저런 게 통하는 것 같다. 저렇게 간접적으로 저라고 별로 안 하고 근데 저런 모습 노출하는 것에 굉장히 주목도가 높다. 동시에 저런 모습은 조만간 복귀하겠다. 이걸 예고하는 걸로 보십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택연금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양재 도서관에서 발견된 게 발견이란 말도 웃기지만 11일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간다라고 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갈 때는 제 생각에는 도서관밖에 없어요. 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술집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야구장을 가겠습니까? 예. 골프장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디를 가도 눈에 띈다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하다못해 길거리를 지나가도 눈에 띄고 이 정도의 인지도와 총선 때의 많은 분들이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나 지금 관심이 예.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고 예컨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와이프하고 같이 또는 예. 애들하고 같이 마트를 간다라고 해봐요. 그래도 눈에 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래도 또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사진 찍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요번에 총선에서 실패하신 분 중에 누가 비슷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낙연 대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낙연 대표가 도서관에서 책 보고 이낙연 대표가 마트에서 장 보고 예. 이러면은 지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낙연 대표도 뭔가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알아보는 분은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의 파워다. 한동훈이 예. 의도적으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뭐 했을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그냥 나 오늘은 그냥 집에 있기 좀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가야 되겠다. 오늘은 그냥 양재천이나 걸어봐야 되겠다. 예.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눈에 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치인이 지금 한동훈이다. 그런 팬덤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여든 야든 어쨌든 부러워하든 아니든지 간에 예. 그런 지금 사람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럼 복귀 여부, 정치권 등판 여부와 연결짓는 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게 이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오히려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조금 쉬면서 공부나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 상황이 저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팬덤이 다시 불붙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그 기간에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몰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총선에서 패배한 직후에는 한동훈에 대한 관심이 싹 꺼지고 있었어요. 예. 그 꺼지고 있었는데 그 관심에다가 다시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심평 이런 분들이 자꾸 그냥 잊혀져야 되는 그 한동훈에 대해서 예. 더 그거 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뭐 이제 그 영수회담 하면서 함성득 교수 같은 사람들이 또 이상한 말 하니까 그러면 또 보수는 누가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한동훈이 몰려가고 있다. 저는 오히려 의도보다도 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본인은 별다른 의도를 갖지 않은 것 같은데 정치적 상황이 자꾸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다. 이 정혁진 변호사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상황과 연계된 모습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면요. 위드훈이 한동훈 전 위원장 팬카페죠. 6만 명입니다. 회원수가. 총선 끝난 뒤에 4만 명 돌파한 게 2배나 늘었다는데 또 짧은 기간 한 일주일여 만에 다시 또 늘어서 6만이 넘어갔어요. 이 정도 증가세라면 조만간 10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정치권 나오는데 일단 회원수 6만 돌파입니다. 간단하지 않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도서관을 찾았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 점퍼 안에 티셔츠 하나를 입었어요. 근데 그 티셔츠에 무슨 고양이가 등장하고 고양이가 뭐 책을 보는 뭐 이런 게 인쇄돼 있는 티셔츠라는데 이 티셔츠가 또 알려지면서 판매 급증,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송이 잘 안 되고 있답니다. 너무 많이 저거를 좀 갖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요.
이 정도의 반응이 있다고 그럽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원 교수 나와 계신데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과거에도 무슨 이 뭐랄까요? 이게 뭐 머플러인가요? 뭐 이런 거 착용하고 뭐 안경을 쓰고 아니면 뭐 티셔츠를 입고 이런 게 다 화제가 되고 많이 팔렸다 그러는데 그만큼 지금 보수 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약간의 이미지 정치 이런 게 등장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충분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지 정치에 굉장히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정치권 입문할 때부터 예. 뭐 바바리 코트에서 시작해서 뭐 또 머플러라든지 뭐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좀 뭔가 스마트하고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굉장히 뭐랄까 좀 훈련되어 있다. 어떤 이런 느낌을 지금 대중들에게 주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아마 지금 보수 정치인 중에 팬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팬덤의 어떤 기댄 보수 정치인 중에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 한동훈 위원장으로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지금 한동훈 위원장 관련된 뭐 아이템들 뭐 이를테면 셔츠가 동이 났다 예.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우리 잘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인이 굿즈 이니 굿즈. 뭔가 뭐 결풍적으로 판매가 됐었죠. 예, 팔고 이게 뭐 꼭 연예인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저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뭐 거의 난리가 나죠. 예. 뭐 상품까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뭐 후원금 계좌라든지 막 몇 시간 내에 몇 분 내에 뭐 후원금이 다 찬다든지 하는 예. 이런 팬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부응하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보수 정치인 중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유일한 정치인에 가깝다. 자, 그것이 근데 왜 그러면 총선 이후에 총선 패배론에 좀 약간 숨죽여 있던 예.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부상하느냐. 예. 앞서 정혁진 변호사도 분석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요. 왠지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뭔가 괴멸적 참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다시 친윤당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의 흐름을 보면. 예.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 동안의 반성은커녕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히려 불통의 어떤 대통령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 뭔가 친윤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의 하나의 대안으로 예. 다시 한동훈 위원장을 찾기 시작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흐름이 한동훈에 대한 팬덤과 연결되면서 예.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본인이 등판을 해서 뭐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받고 얘기를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간간히 사진과 영상으로만 모습이 공개되고 있는데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팬카페 회원은 늘고 있고 뭐 전당대회 출마해야 된다 목소리까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요. 전당대회 출마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정치적 현안인 거죠. 이와 관련돼서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패배의 책임은 또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셨죠. 사퇴하고 지금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다.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은 현재는 한동훈의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은 좀 멀리 보여야 할 시간인데 그분의 판단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의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 출마가 전당대회 흥행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이제 출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당을 위해서는 네, 출마하는 게 좋다라고. 김철현 교수님. 뭐 전당대회 관 출마할지 할지 이건 좀 아직 모르는입니다만 답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의견은 겹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회원수가 6만 넘어선 팬카페 지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지자들이 지금 당원을 가입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굉장한 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응집력이 있는 지지자 그룹이 당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할까요? 정말 안 할까요? 일단 뭐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차기 전당대회 출마하려면 한 3가지 정도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첫째는 출마 명분입니다. 둘째는 당선 가능성. 셋째는 차기의 대권에 나오는 대권 주자들의 출마 여부. 예. 그래서 이걸 좀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 차기 대권 주자들 예를 들어 뭐 안철수 의원이나 예. 아니면 저 경남의 김태호 의원이나 혹은 뭐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한다면 예.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도 출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집권당의 현역 당대표라는 그 프리미엄이 예.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뭐 다음에 차기 대권 주자에 넣으려면 물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한 예. 1년여 임기밖에는 되지 않지만 예. 그래도 현재 집권당의 당대표란 프리미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차기 대권 주자들이 아마 당대표 출마한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출마할 수밖에 없다.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 당선 가능성인데 지금 전대 룰이 보면 당신 100%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당신 100%로 되든 또는 민심이 뭐 30%든 50%든 조금 변경이 되더라도 일단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 전국 선거를 다 250 뭐 세 군데를 다 돌면서 사실은 후보자들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좀 많이 도우면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서는 졌지만 그래도 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조금 끈끈한 그런 고마움의 관계가 좀 남아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 문제가 뭐냐면 출마에 대한 명분이거든요. 그런 총선에서 패배해서 예. 물러났는데 과연 당대표로 또 나오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예. 당대표 나온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은 계속적으로 가벼운 어떤 정치 행보들에 관련된 기사들을 예. 계속적으로 어떻게 생산해내면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그 기사를 계속적으로 지금 유통을 시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여의도권에. 그러다 보면 아무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한동훈이 뭐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을까 이것만으로도 그냥 계속적으로 기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계속적으로 그런 여론을 떠보는 것 같고요. 결국은 출마 명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그 시민이 불러낸 국민의힘의 당대표 한동훈. 그러니까 시민이 불러냈다는 그 명분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예. 계속적으로 저런 가벼운 하지만 어떤 뭐 대중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는 예. 저런 정치 행보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어제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났다는 겁니다. 화면 보시죠. 자, 만남이 있었다는데요. 두 인물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을 이끌었지만 패배했고요.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출마했지만 낙선한 거잖아요. 일단 뭐 그런 공통점인데 어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서울 모처에서 만나 만찬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간단하지 않은데 두 인물이 만났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포함해 당 상황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정치인을 만난 건 이게 처음이 아닌가 지금. 그동안은요 사실 뭐 당 사무처 직원들 도움을 줬던 분들 그다음에 전 비대위원들 같이 했던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만났고요. 그리고 간혹 외출을 하면서 등장하는 모습 정도였는데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나서 당 상황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정기란 교수님. 원 장관을 만나서 당 상황을 논의했다. 이거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요. 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두 분만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낮은 단계에서 본다면 예. 우선 첫 번째는 지난 총선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말 전폭적인 지원 유세를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원희룡 위원장 전 장관의 감사 인사, 일단 고마움 이런 것들이 피력하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당연히 지금 전대를 앞두고 예. 비대위가 출범한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 접어들면서 뭔가 이 국정 운영의 변화가 있겠느냐 또는 뭐 여전히 또 불통 정권으로 가느냐 예.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 비대위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당내 상황 예. 또 6말 7초에서 또 좀 더 여유를 갖고 전대를 룰과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비대위의 어떤 결정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의 그 논의의 거리가 됐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아마도 한동훈 전 위원장과 소위 이른바 이 원희룡 전 장관 간의 탐색전으로 보여집니다. 탐색전이요? 탐색전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전대 출마라고 하는 패를 과연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원희룡 전 장관은 그게 궁금하다. 그게 궁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 그리고 실제로 원희룡 전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과 가깝다고는 합니다만 예. 지금까지 원희룡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보여진 모습은 윤석열 전 대통령, 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거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던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친윤 색깔이 짙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한동훈 위원장과의 어떤 친분을 앞세워서 예.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예. 위원장의 앞으로의 정치 계획이라든지 전당대회 출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탐색하는 그런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원희룡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궁금해하는 걸 대신 물어보고 만나보는 대리인이다 이 뜻입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전화를 걸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돌아가는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친윤 1세계 뭐 비대위라는 평가 또 나름대로 도로 영남당의 이미지, 예. 총선 이후의 국정 운영의 방향 이런 전반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원희룡 전 장관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탐색을 하고자 했던 그런 만남으로 보여집니다. 김철현 교수님. 네. 지금 도서관 가서 책도 읽고 뭐 이런 거 사진 보고 영상 그 찍으신 분들이 올린 걸 보면은 건강은 다 회복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났고 다른 당직자 등등등도 지금 만나고 또 정치인들 만날 걸 좀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럼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랑 빼고는 지금 다 만나고 다니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볼 때 일단 뭐 그 도서관 간 것도 보면 본인이 일단 건강이 회복됐다는 것들은 신호는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입장에 그게 되면 아마 언제든지 이제 오찬 제안을 하면 다시 연락을 할 수 있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번에 건강상 이유로 그것을 완곡하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대통령과의 오찬이든 만찬이든 하려면 본인이 먼저 대통령실 쪽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메시지 전달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그 전에 지금 굉장히 조금 뭐 원희룡 전 장관도 만나고 곧 이상민 의원도 만난다고 예. 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금 포석이 깔린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을 보이거든요. 뭔가의 의도를 갖고 조절하고 있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난 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차기 전당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원희룡 전 장관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실에 강력한 신임을 받고 있고 지난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명용대전이라는 예. 그런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예. 그래도 어떤 국민의힘 어떤 전통적인 당원들이 볼 때는 원희룡이라는 그 이름 석자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예.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타진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두 인물이 어제 만나서 저녁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한번 탐색해봤다 그 그렇습니다. 자리라고 저는 저게 보시는 절대로 거예요? 가벼운 자리가 될 수 없는 게요. 만약에 가벼운 자리였다면 저기에는 반드시 동석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이천수 선수. 이천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아, 장관 그러네요. 선단에 또 도와줬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저 굉장히 가벼운 자리고 선거 때 격려 상황이었으면 이천수 선수도 저 자리에 왔어야 되죠. 사실 총선 때 개항을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방문해서 원희룡, 이천수 다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만약에 선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격려 부분이었으면 이천수 선수가 저 자리에 있었을 텐데. 선거 끝난 거에 대한 어떤 고마움, 아쉬움 뭐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면 저렇게 만났을 것이다. 셋이 그런데 다시. 그렇게 가벼운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 지난 총선 때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하고 의기투합해서 예. 명대전을 치렀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비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예. 함성덕 교수회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을 기용하지 않겠다. 그게 지금 원희룡 전 장관으로 지목이 전장관이라는 얘기 됐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좀 뭐라거나 영리하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면 아마 그 논란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원장관을 만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 가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차기 전당대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이 원희룡 전 장관의 생각이 뭘까? 예. 두 번째는 어떤 비선 논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통령실하고의 앞으로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정교하게 좀 고민하고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김철원 교수님 분석대로라면 뭐 등파는 시간 문제거군요. 마음을 먹고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하나씩 포석을 놓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비대위원들이 정해졌죠. 오늘 최종 확정이 된 건데요. 몇 면들을 좀 볼까요? 여기에도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시각을 갖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여당의 비대위원장 이하 비대위원 등등과 만찬 예정인데 일단 비대위원장 황우여 됐죠. 근데 비대위원을
여기 이제 이 주말 동안 이제 나와서 많이 알려졌는데 유상범 의원, 전주의 엄태용, 김용태. 이렇게 딱 보고 밑에 정책위장 정정식, 그다음에 사무총장 성일정, 원내 수석 부대표 배준현.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친윤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김용태 당선인은 친윤이 아닌 걸로 꼽히지만 비윤 색깔 자체는 옅은 거 아니냐. 당의 자유를 위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뭐 이런 해석에 대해서 친윤 지도부의 구성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원내 인선을 하죠. 여기 이제 의원들 대상으로 인선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원내 수석 대변인으로 친한계로 통하는 장동혁 전 사무총장. 직전 사무총장이었거든요. 근데 수석 대변인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승진입니까? 이게 아닙니까? 아무튼 친한계 인사를 원내 수석 대변인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임명했다. 이런 내용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비대위 몇 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충청, 강원 등 귀를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으로 인사들을 구성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으로는 엄태영, 유상범, 김용태 그리고 전주회 제21대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일단 일하는 비대위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다는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는 점을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전주의 그 의원은 비록 낙선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주류적인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고 주류에서 예쁨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김재섭 당선인 아니고 김용태 당선인 넣은 취지가 뭐겠습니까? 주류에 저항하지 말고 가자는 거죠. 김용태 당선인의 지금 최근의 스탠스들을 보면 살짝 소신 있는 느낌을 주면서도 결국은 주류를 거스르지 않는 결론을 내요. 정혁신 변호사, 특히 네네. 김용태 당선인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한 거를 놓고 지금 아까 천하람 변호사가 지금 얘기를 천하람 당선인이 설명을 한 게 천하람 당선인 사실 이제 국민의힘 출신에서 나가서 좀 당을 만들고 저렇게 활동하고 있는 건데 또 친했잖아요. 네네. 천하용인 중에 멤버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뭘 설명 자세히 했는데 주류에 거스르지 말라. 이 신호를 준 거다. 김용태 당선인을 포함한 게. 이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비대위라고 하는 건 뭐의 약자입니까?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예.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 비상 상황 맞죠? 예. 총선에서 참패를 갖다가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비대위는 비대위가 아니에요. 이름만 비대위이지 저게 무슨 비대위입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 봉착한 그러한 비상 상황을 실질적으로 타개할 기구는 누구냐? 예. 새로운 당대표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과도기적으로 그냥 관리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다 이야기한 게 관리형 비대위라고 그랬잖아요. 예. 비대위가 어떻게 관리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비대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당대표가 그 적절한 시기에 예.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이 실질적인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의미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뭐 준비위원회, 관리위원회 정도의 조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윤희석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역 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역 안배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 안배할 상황입니까? 지역 안배 같은 거 할 게 아니고 예.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비상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예.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비대위는 한동훈 비대위원회는 진정한 비대위였지만 황우여 비대위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역할을 해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전당대회를 잘 열어서 예. 어떻게 흥행을 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지금의 비상 상황을 잘 그 타개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느냐 그 정도 의미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뭐 김용태가 들어갔든 뭐 김재섭이 들어갔든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정치하는 놈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이지. 너도 그놈 아니냐.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그놈과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원희룡이 원패스로 뭉쳤습니다. 여러분, 돈은 이렇게 써야 하고 권력도 이렇게 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도 권력도 모두 시민을 위해서 씁니다. 원희룡 후보가 내는 계양 시민과 인천 시민을 위한 공약들 저희 당과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지금 하루에 15개 이상의 일정을 처리하시느라고 사실 거의 주저앉을 정도의 지금 상태라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도 힘을 낼 테니 한동훈 위원장도 끝까지 힘을 내서 국민들의 절실한 그 마음을 이끌어내 주십사라고 저희들도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두 사람 얘기,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 새 슬슬 움직이는 것 같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도서관에서 연일 시민들 사인도 해주고 함께 사진도 찍고요. 본인이 언론에 노출되는 걸 그리 꺼리지 않는 분위기가 읽혀지죠. 그런데 보신 그대로, 화면 속 보신 그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과 화면 속의 주인공인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저녁에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당시에 2조 심판론 최전선에 섰던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회동을 한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른바 딤섬 회동이라고까지 붙여서 이게 애초에는 어제 저녁에 온라인의 목격담, 약간 사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목격담이 올려왔고 저희 채널에 단독 취재 내용을 알려졌는데 네. 모처에서 식사 회동을 했다. 좀 전격적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제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방 어디서 밥 먹었다는 사실이 지금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요 이번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마음이 잘 통했던 그런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처음 하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에 본인이 처음으로 이 개항에 출마하겠다, 이재명 대표와 싸우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고 특히 한동훈 체제를 어떤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이 지역에 꽤 많이 아마 지원 유세를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이 개항에 지원 유세를 하면서 원희룡 전 장관을 도왔고 예. 뭐 그런 면들이 뭐 학교 선후배 사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마음적으로 어떤 또 통했고 또 한편으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비전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좀 통하는 면들이 있는 것이고 또 현 정치 상황에서 아마 이제 이 원희룡 이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뭐 비서실장 거론되다가 일단 뭐 안 됐지 않습니까? 예. 뭐 등등 그런 것들을 보면 두 사람이서 최근에 어떤 정세, 정국, 특히 또 여권 내에서의 어떤 활동 등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마 이 상의해야 될 점들 또 마음이 맞는 지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누굴 만나는데 모르는 거는 아직 모르겠고 그렇죠. 어쨌건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만났다는 사실, 즉 그동안은 뭐 비대위원이나 뭐 이제 본인이 해왔던 분들 만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성 정치인과 이제 단독으로 면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첫 번째로 만났다 그러면 그만큼 의지하고 싶었던 또 정치를 오래 했던 원희룡 전 장관에게 여러 가지 아마 자문을 좀 구했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원희룡 전 장관도 이런 한동훈 위원장에게 많은 조언을 했을 걸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 사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제 밤부터 그 뭐 도곡동의 한 뭐 딤섬집이라고 추정해야 되나요? 그 글이 올라왔었어요. 아마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 목격이 됐는데 제가 글을 잠깐 읽어보면 그 글에 물론 좀 편하게 쓴 글이긴 합니다만 어젯밤 9시쯤에 목격담이 올라왔고 뭐 양측이 확인한 결과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다. 이게 세간에 오늘 오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전당대회를 포함한 당 상황을 논의한 것 같다. 서울 모처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딤섬집인 게 온라인을 통해서 알려졌고 양측도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인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죠, 순서대로. 그 강전혜 변호사님. 네. 사실 당직자들 만났고 이상민 의원과 곧 만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목했던 건 본인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영입했던
이상민 의원을 만날 거라고 먼저 만날 거라고 예측했는데 원 전 장관 만났다.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 전 장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2조 심판론에 대한 이야기를 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좀 흔들고자 하는 당내 몇몇 인물들이 2조 심판론이라는 이러한 전략이 잘못됐던 것 아니냐라고 예. 하면서 총선 참패의 원인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어떻게 개인에게만 전가한 듯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2조 심판론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낙선시키고 본인이 당선되겠다라고 하면서 개항의 출사표를 던졌던 원희룡 전 장관의 모습, 사실은 최전방 공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공동선대위원장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면에서 어떤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이런 각을 세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좀 교감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저는 이 두 인물이 가장 바쁘게 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죠. 예, 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 전국을 돌아다녔고,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있었지만 지역구가 진짜 전국구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할 만한 지역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교감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것인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의견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강정현 변호사 말씀은 원희룡 전 장관도 이번에 비서실장 혹은 여러 얘기들을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마냐 이런저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그 낙선 인사를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당대 출마 가능성, 원 전 장관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씀하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당에서 오랫동안 헌신을 해온 사람이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굉장한 파이팅을 보여줬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본인이 지역구에서 졌지만 거기에서 했었던 행동들이 전국으로 나갔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톡톡히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또 한 전 위원장이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도 둘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춘 부의장님, 여기부터는 추론이긴 한데 2조 심판론에 선봉에 섰던 두 사람, 전당대회 출마설도 두 사람 동시에 있다면 결국 크게 보면 이른바 반윤 때문에 만난 건지, 아니면 뭔가 두 사람의 교감, 앞으로 연대 때문에 만난 건지, 어떤 얘기가 오갈 거라고 점치십니까? 저는 그런 전당대회 미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 일단 이전에 있던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일정이 비대위원 만찬했죠. 그다음 당직자 만찬했고, 그다음에 자신이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전국을 돌 때 인천에서 오른쪽 손을 들어줬던, 그러면서 이재명과 맞붙을 원희룡이다라고 소개를 해줬던 그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 정치인은 원래 일정 자체가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사실 선거가 끝났으면 선거에 고생한 사람들을 먼저 만나주는 게 도리입니다. 그게 도의적인 것이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는 거 보면은 지금 다 선거와 관련된 이 노력한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 위주로 만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홍준표 시장부터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선거에서 가장 고생한 비대위원장이 아닌 홍준표 시장부터 만났고, 그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라는 게 지금 그 세간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과 무슨 전당대회를 누가 나가고 이런 거를 연대하고 이런 걸 논의했다기보다는 예. 외부적으로 보이는 메시지, 나는 지금 일단 자맹을 하고 있지만 선거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도의적으로 만나고 있다, 그 순리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직 두 사람이 딤섬집에서 만났는데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고, 어떤 메시를 정확히 두 사람이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게 원 전 장관 측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도 명쾌하게 얘기를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취재되면 저희가 짚어볼 텐데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혹은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지요. 글쎄요, 이제 이상민 의원 만나면 아마 이상민 의원은 좀 더 한동훈 전 위원장 이후에 아직 안 만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상민 의원과 한 전 위원장이 만나면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저희도 취재 좀 해봐야 되겠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조기현 변호사님, 그럼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행보에 주목해보면, 사실 지난주 취임 2주년 윤 대통령 기자회견 때 한동훈 전 위원장과 20년 넘게 교분이 있고 언제든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한 전 위원장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만남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고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국토부 장관을 만났다. 이조 심판원의 선봉에 섰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원희룡 장관을 만난다거나 예. 이상민 의원을 만난다거나 하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어떤 필요성과 명분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미 총선은 끝났고 총선 직후에 대통령의 초청도 거절한 상태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의미를 크게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의 초청을 거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기자회견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또 20년간의 인연을 강조하고 언제든 만날 수 있다, 만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 내심의 의사는 조만간 만나서 풀 건 풀고 또 정치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겠다는 입장으로 읽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미는 모양을 취하긴 했지만 조만간에 두 분이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예. 결국에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등판을 하든 다시 본격적으로 정치를 재개하는 시점에서는 상호 간의 어떤 명분과 이해와 필요성이 일치돼서 만나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지만 예. 최근 근명간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는 두 분 간의 만남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게 이현정 의원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어쨌든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서든 안 나서든 다시 정치를 뭔가 하려고 하면 대통령 임기도 3년 그리고 앞으로 보수 여당의 당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 관계를 봐도 어떻게든 결자해지 좀 화해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만남보다는 일단 원전 장관과의 만남이 계속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확대 재생산되는 갈등설이 나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윤 대통령도 지난번 기자회견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정치인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에서는 선후배 관계였고 또 검찰에서 권력 1인자, 2인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정치인이다 한 것은 한편으로 보면 어떤 이 개념을 규정짓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정치인이니까 이제 좀 뭔가 거리가 딱 있는 이런 이제 이야기도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두 사람의 만남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조금의 어떤 전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본다라면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백서 TF를 만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예. 마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뭔가 이번 선거의 어떤 책임을 지우면서 예. 실제로 이제 전당대회에 어떤 나오기 힘들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좀 비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조정훈 TF 팀장이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 TF 팀장이 백서 만든다고 그러면서 바로 또 이 홍준표 시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시장은 이 백서와 별로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예. 자, 근데 왜 그분을 만났을까라는 등등을 비춰보면 결국 이번 선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 문제를 한동훈 위원장한테 뭔가 떠넘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이번 비대위원 구성 이것도 보면 사실은 좀 이따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썩 이번 선거에서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담아내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윤 대통령과의 어떤 선거가 형성됐던 앙금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만날 이유가 과연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좀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미 한 차례 연기가 됐고 그리고 지금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이상적인 구조는 결국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같이 손을 잡고 뭔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구조가 여권으로 봐서는 참 이상적인데 근데 문제는 참 두 사람의 어떤 이 틀어진 이 관계 자체가 회복되는 것 자체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 이게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이제 7월 말 8월 초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점을 놔두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결심의 어떤 상황들 지금 예. 이제 만나는 것도 보면 아마 여론을 좀 듣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만나면서 쭉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듣고서 종합적인 판단을 그런 하는 상황에서 아마 어떤 마지막에 어떤 대통령과의 면담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사실 전당대회에 나오냐 마냐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술렁술렁한 이 시점에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정치인과의 첫 만남입니다. 그것도 원희룡 전 장관, 2조 심판론에 같이 최전선에 섰던 두 사람이 만난다. 의미가 간단치는 않겠죠. 그런데 오늘 있었던 국민의힘 내부의 이 인사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 수석 대변인에 지난 총선 때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이 사람을 내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모십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거 흉내 잘못 내면 큰일인데 마이크 잡고 이게 흉내가 잘 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근무야 근무. 자, 소리 빼고 제가 흉내만 낼게요.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근무야. 오늘 여러분은 한동훈을 보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글쎄요. 장동혁 신임 원내대변인이 갑자기 저 오랜만에 영상 보고 저희 뉴스탑 때문에 깜짝 놀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만큼 한 전 위원장이 이제 본인 지원 유세, 본인 힘 실어주러 왔으니까 지지자들에게 너무 좋다 뭐 이런 표현을 애들러서 한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이제 여기 화면에 보는 게 어제의 상황이잖아요. 이른바 황우여 비대위가 친윤 전면을 배치했다. 그래서 누군가는 혹자는 이른바 한동훈 지우기 혹은 한동훈 고립작전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원내대변인의 친한계 대표격인 장동혁 대변인을 내정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참고로 장동혁 대변인은 판사 출신입니다. 예. 이렇게 판사 출신인데 사실 이제 지난 원래는 한동훈 위원장과 사이가 썩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장동혁 그 대변인이 이제 판사 시절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이 수사를 했잖아요. 그 수사 대상이에요. 장동혁 이 의원이.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대위원장 오는 거를 반대하고 또 굉장히 어떤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바로 사무총장으로 0.5선이었는데 바로 발탁을 해서 사무총장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이제 한동훈의 사람이다 하는데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하고 어떤 개인적인 밀접한 관계는 제가 볼 때 크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원내대변인을 지난번에도 원내대변인을 했는데 꽤 잘 수행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워낙 목소리가 좋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 예. 또 기자들에게도 저 사이가 좋기 때문에 아마 원내대변인을 굉장히 잘 수행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면 때문에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가 아마 장동혁 이 대변인을 발탁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경험과 또 사무총장을 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그게 특별히 어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배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일단 장동혁이라는 분이 워낙 그런 어떤 보이스나 또 원내대변인에서 역할이 잘하기 때문에 하는 그러니까 일을 것이고. 잘하니까 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비대위 문제는 조금 지금 당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이제 대통령과 만찬이 있는데 예. 문제는 이 처음에 황우여 위원장이 이번에 천목회라고 하는 3040들 모임 예. 거기에 몇몇한테 전화를 걸어서 맡아줄 수 있냐라고 해서 다 승낙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발표되는 거 보니까 다 배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인사를 보면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인사들, 김용태 당선인만 빼놓고는 다들 윤 대통령 가까운 인사들입니다. 근데 이거 인선 기준을 물으니까 황우여 위원장이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사람을 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알기로 이 중에서 한 3분은 다 발표를 했거든요. 본인들이. 예. 근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예.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위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을 구성했을까? 예.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도 조금의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것이고 또 대통령실의 지금 정무 라인 구성 자체도 예. 어떤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분들로 구성한다는 거 이런 문제 등등이 지금 어떤 양측 간에 조금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현정 의원의 개인적인 취재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 측도 이른바 황우여 비대위의 면면을 보니까 뭔가 본인 견제용 아니냐, 애둘러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이 와중에 공교롭게도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이 대변인,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대변인이 됐다. 일 잘해서 뽑혔냐 아니면 배려냐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실 본질은 이걸 겁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부분. 한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난 것도 최근에 국민의힘 친윤 사람들이 아니 선거에서 진 패장이 왜 전당대회에 등판하려고 하냐 이런 공격에 대한 반격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은 2조 심판론 비판에 반박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책임론 반격입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이번 선거가 2조 심판노이다, 무슨 운동권 청산노이다, 뭐 그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었는데 잘못한 거죠. 우리가 비전과 미래로 승부를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민생을 어떻게 보듬겠다 하는 걸 확신을 드리면 제일 좋을 뻔했는데 그건 빈약하면서 스스로 586 심판론이나 운동권 심판론을 하게 되면 스스로 심판론의 프레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오히려 야당이 제기하는 심판론이 더 세 보이죠. 한참 잘 나갈 때 그 2말 3초 그때까지 아니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셨던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한동훈 한 번만 더 와달라 그렇게 애걸복걸 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갖고 이것 때문에 졌다? 좀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부질없는 논쟁. 어찌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 전 장관을 만난 것보다 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이른바 친한계가 반격을 시작했다. 2조 심판원의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2조 심판을 가지고서는 지금 이번에 패장으로서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몇몇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조금 아까 우리 신지호 전 의원이 하는 이야기도 보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작년 12월 26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그 이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이 민심,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뒤돌아서 있는 모습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는 그런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개인기로서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점 좀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사실은 총선 과정에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었던 것은 어떤 그 용산에서의 인사 문제들 그리고 막말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 전 국민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백서를 만들면서 반성적인 이야기들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백서 TF를 하고 있는 조정은 의원이 하고 있는데 평가 항목 자체도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항목에 들어있어서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당시에도 한동훈 위원장 측근들이 여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들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한 명의 책임은 아닙니다. 패장이라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선대위원장이었으니까. 예. 하지만 지금 국민들께서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까지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다음 차기 당대표로서 이렇게 높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일부의 당의 이제 뭐 몇몇 의원들 그리고 몇몇 지자체장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 있어서 지금 뭐 친한과 뭐 친윤 간의 갈등으로 보이는 것은 이것은 지금 뭐 그렇게 보는 것은 약간의 과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할 것인가 여부가 워낙 지금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총선 패배의 원인에 있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면서 이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국민의힘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의미는 뭐 원 전 장관 만난 것도 만난 거 뒤늦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도 뭐 일정 부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죠. 왜냐하면 그동안 침묵하다가 반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읽어보면 아니 선거에 2조 심판론으로 졌다라는 시각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범죄를 용인하고 타협하자는 걸로 국민에게 오해받을 수 있다. 또 한 명 이른바 친한동훈계 선대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발 악재가 계속 커지는데 누구를 맛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뭐 갑론을박은 있겠지만 중간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목격담이긴 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2조 심판 선봉에 섰던 원 전 장관을 만났다. 그게 알려졌다. 그리고 한 전 장관 측도 뭐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이긴 하지만 이른바 2조 심판론이 잘못됐다는 비판에 대해서 반격을 시작했다. 이 정도 되면 한 전 위원장 전당대 등판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뭐 사실은 뭐 그 불을 당긴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계속 윤 대통령과 만난 이후에 끊임없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어떤 비난, 뭐 정말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또 했고 또 그다음에 TF팀, 백서 TF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난 선거에 대한 책임을
마치 이제 2조 심판론이나 586 청산론 그런 어떤 전략 잘못인 것처럼 그럼 그거 말고 그냥 국정 운영을 뭐 어떤 여당을 힘실어주나 이렇게 했으면 국민들이 그럼 여당한테 다 찍었을까요? 솔직히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없이 그냥 정말 국정을 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만 했으면 과연 국민들이 여당을 찍어줬을까요? 정말 이거는 지금 와서 이 경강부회 같은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길 가던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선거에 참여했던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그러면 국민의힘을 찍지 않고 민주당을 찍었는지 그거 제일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백서팀들이 뭐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그런 국민들의 왜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했는지에 대한 그거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한동훈 위원장을 비난했던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뭐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 자체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도 본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정치를 할 위원장으로서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어떤 상황과 판단들이 과연 그러면 잘못됐는지 노선 때문에 졌는 것인지 선거 어떤 국민의힘이 내세운 이슈 때문에 진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황상무 그다음에 뭐 이종섭 대파 논쟁 의대 증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더 미쳤는지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해 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정말 정확히 판단하려면 국민들이 왜 그랬는지 그거 한번 조사해 보면 저는 이 논쟁은 아무런 부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장이 왜 전당대회에 등판할 생각을 하냐, 가능성은 있냐 이거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 측도 반격을 시작한 모양새. 뭔가 전당대회 자체가 일정 부분 흥미롭게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한 달여 만에 어떤 식으로든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수층에서 가장 단단한 팬덤을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전당대회 나오는 게 맞습니까? 안 나오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온전히 한동훈 위원장한테 맡기고 싶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추락할 거라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추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이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새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서사가 생겼어요. 탄압받는 스토리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가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기회라고 생각하실지 아닐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깡패다. 그러니까 저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본인의 권력 의지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주변의 인사로부터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받으실 거고 저는 이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의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 출마가 전당대회 흥행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출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당을 위해서는 출마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흥행을 위해서. 상대당으로서 조기현 변호사님도 지지율이 깡패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정치에서 뭐 지지율은 정치인의 어떤 행보나 뭐 결단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의 평가는 약간 갈리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라는 것은 뭐 이미 정해져 있던 상수나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거 전략으로 돌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도 역시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단 이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정섭 대사 문제라든가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등등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계속 강화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뚜렷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역량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구도상의 한계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고 현재 국민의힘의 처지상 대안이 있겠느냐, 한동훈 위원장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그 차기 리더의 대안이 있느냐에 대한 내부의 어떤 고민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이 자연스럽게 한동훈 위원장의 적합도, 지지도 1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 추세는 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국면과 상황이라면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적으로 성숙되고 뭐 그런 선택을 본인이 그 의지와 상관없이 뭐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강재현 변호사님 지금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만 전당대회 당대표를 뭐 당심 민심 어떻게 당심 여론조사 어떻게 할지도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한동훈 48, 원희룡 13, 나경원 12, 유승민 9, 안철수 6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거고 반면에 짙은 색으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체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 전당대회 등판이 그래서 더 혹은 나갈지 안 나갈지 혹은 어떤 룰을 할지 그래서 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즘 유승민 전 의원이 각종 언론에 나와서 한동훈 때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띄어져 있는 이 당대표 적합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조사인데 여기에서 뭐 당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저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 밖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지금 유승민 의원이 28%,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6%, 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수치로 보이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팬덤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총선 다음 날 본인이 비대위원장에서 사퇴를 한 이후로 공식적인 자리들을 가진 적이 없죠. 뭐 개인적으로 어떤 식사를 했다라든지 그리고 뭐 도서관에 갔다 그리고 뒷모습 사진 이런 것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인물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예.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는데도 어떤 주위 인물들의 발언들 그리고 팬덤들 이런 것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는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그 한동훈 위원장 팬카페에 들어가 봤는데요. 예. 지난주에 한 5만 명 정도였는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오늘은 6만 명이 넘었어요. 이 가입자 예. 수가 증가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재명 대표의 제명인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20만 명이요? 예. 네, 20만 명, 즉 오늘 2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들이 여기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모이고 거기에서 당원 가입들을 하고 있는 걸 인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모습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즉 국민의힘 지지층을 넘어서서 일반 국민들에게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이제는 시기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화면을 보면 저희는 뭐 구체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뭐 도서관 목격담의 현상들 혹은 뭐 티셔츠를 입었는데 저게 뭐 온라인에서 품절 사태든지 혹은 뭐 귀에 뭐를 꽂았는데 이런 것까지 저희가 뭐 일일이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일부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니까 한 전 위원장은 왜 집에서 책을 읽지 않을까라는 보도 내용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의도된 노출이다 이런 표현들을 뭐 비판적 시각에서 담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글쎄요 뭐 도서관에서 목격담 혹은 뭐 시민들 찍어주고 연희틀 근처 자택 근처에 도서관에 가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것들이 화제가 되는 이 현상을 이현정 의원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집에서 책 읽으면 졸리서 못 읽겠더라고요. 예. 주로 밖에 나와서 읽고 하는데 아마 집에 있으면 뭐 졸리고 뭐 여러 가지 잡생각도 나죠. 근데 밖에서 도서관 읽으면 그 전체 분위기가 이제 뭐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대 정치를 이미지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식의 이미지로 보여지는가. 또 하나는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것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건 잊혀지는 겁니다. 자, 지난 총선 패배했을 때 김무성, 황교안 이 두 분들이 지금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사실 다 잊혀진 분들이거든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때도 패배했는데 김무성, 황교안 이 두 분들은 잊혀진 반면 지금 황교안 전 위원장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을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예. 뭘 입었는지 또 뭘 보는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따라다니면서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디 밥 먹었다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또 몰려가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현대 정치의 가장 중요한 팬덤 정치입니다. 예. 자, 이 팬덤 정치가 없으면 정치인이 생존하기 어렵죠. 지금 이재명 대표 그게 가장 큰 지금 수혜자이지 않습니까? 예. 온갖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강력한 팬덤, 즉 개딸이라는 팬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도 본인이 지금 사실은 뭔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뭐 전당대회 나간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소통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말로서 연설하고 이런다면 이게 정치 행위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나왔겠는가라는 의문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많은 부분들이 저렇게 나와서 하는 것들은 뭔가 저런 식의 어떤 이미지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예. 또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사실 조국 전 장관도 보면 그다음 뭐
케이크 들고 뭐 집 앞에 서 있다가 뭐 그림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지지층들군에 계속 유지해 오면서 결국 현재 조국혁신당이 있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런 식의 행보 자체가 결국 지지층들과 소통하는 방식, 이미지를 어떤 소유하는 방식, 저는 그러다 생각이 듭니다. 슬슬 몸 푸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뭐 책을 뭐 읽었는지 뭐 옷을 뭐 입었는지 정도로 많이 회자가 될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얘기 원전 장관 만나면서 더 지금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사실은 원전 장관에 대해서 아니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쓴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인물도 이제 여러 입장 표명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이 업을 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막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떨지 말고 그냥 내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해. 한마디로 깡이잖아, 깡. 민희진 씨도 매일 그걸 보여주진 않았을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 순간이니까 그 카드를 꺼내든 거지. 그런 카드는 자주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수시로 내보이면 정치인 중에는 이제 연상되는 그런 분이 계시지. 허구한 날 매일매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나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일 열심히 해서 승부하는 스타일이지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게 하는 그런 정치 하고 싶지 않다. 그 성추훈 부회장님, 오세훈 시장이 2조 심판론 프레임에서 졌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본인 유튜브에서 바로 최근에 이른바 방시혁 의장과의 최고조 갈등에 있는 민희진 대표의 과거 기자회견 깡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본인이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단 대세론이 된 상황에서 예. 한동훈 전 위원장과 맞붙을 수 있는 사람은 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저기서 허구한 날 매일매일 수시로 그런 카드를 내보이는 분은 뭐 딱 지칭되지는 않았지만 뭐 홍준표 시장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비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일단 일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매일매일 메시지. 뭐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2조 심판론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한번 하긴 했지만 예. 본인은 서울시장으로서 직무를 다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일로서 일단 인정을 받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항마로 내가 나서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분들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더 키워주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팬덤이란 것이 한번 구축된다 하면은 그 사람을 뭐 공격하고 비판할수록 그 팬덤이 견고해지거든요. 보수의 그 가장 직전의 팬덤은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그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의 그 경선에 진 이후에 그리고 친박연대로 이어지는 그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보면 팬덤이 더 강화되고 확대됐었고 민주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뭐 조국 장관 다 모두 뭔가 선거에서 지거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그 구축됐던 팬덤들이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이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덤을 강화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직감생략하고 황우여, 이철규 혹은 뭐 오세훈, 유승민 뭐 이런 인물들까지. 그래서 한 전 위원장 비판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당대 등판이라 팬덤을 더 크게 세우는 거 아니냐. 아까 6만 명 얘기 나왔습니까? 근데 강지아나 변호사님. 네. 제가 언급했던 인물 중에 빠진 인물 여기 등장하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뭐 잠시 뒤에 저희가 그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유력 얘기는 저희가 한번 더 짚어보긴 할 텐데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용서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본인 그 계정 글에는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 국회의장 할 만하다고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게요. 여기 지금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국회의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부분이 뭐 대구 동향이기도 하고 사분수원 동기여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홍준표 시장께서 워낙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선거 공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장으로 들어갔을 때 저분이 과연 민주당 내에서 컨트롤이 가능
가능한 분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보이는 정성호 의원이나 뭐 조정식 의원 같은 분이 국회의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추미애 전 장관으로 아마 한 분으로 지금 추대가 되는 듯한 우원식 의원이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쁘지 않은 카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라고 그렇게 돌려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정치에서 뭐 좀 냉혹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게 제일 정치에 중요한 것이죠. 예. 누가 적이고 누가 내 편이냐. 예. 이게 정치의 가장 큰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은 적이고 추미애는 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우군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홍준표 시장은 지금 과연 누구를 적과 아군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인지 지금 뭐 행동을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말 추미애 당선인보다 훨씬 더 아주 본인이 용서할 수 없는 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뭐겠습니까? 지금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중립 없다. 나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모든 걸 위해서 내가 앞장서겠다. 이거 지금 공언하고 있는 분 아니에요? 국회 사상 처음으로 정말 중립을 내팽개친 그런 국회의장이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분이 과연 국민의힘을 위해서 뭘 해줄까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적대적인 있는 분을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소속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인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한편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고 적은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뭐 아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건 지지층들의 입장에서 보면 홍 시장의 저런 어떤 이 개념은 아마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목격담만 쏟아졌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이후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원희룡 전 장관을 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이른바 딤섬회동이라고 하는데 이 파장이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영향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로 가보겠습니다.